뭐 여전히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소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읽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책이고요. 시간이 된다면 꼭 한번 접해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신세계일 겁니다. 그러니까 얘기만 들어도 재밌는 뭔가. 그래요? 네, 다행이네요. 되게 궁금한 소설입니다. 그냥 마션의 작가라는 기대감도 사실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작가 자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마션 때도 그랬지만 이제 소설도 꽤 괜찮았고 영화도 나름 영화 성공했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글이었고요. 치키님은 어떤 글을 아까 보셨어요? 베르나르 베르베르 저는 오히려 좀 정반대 느낌이지 않을까요? 이게 엔지니어적인 이과 계열의 문체고 저쪽은 완전 철학 쪽이니까 베르나르의 작품의 장르도 일종의 SF죠. SF이긴 한데 SF일까요? 판타지가 아닐까요? 그쪽은 주로? 저는 SF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과학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거는 그건 그래요. 그래서 저는 SF라고 보고 있는데 결이 좀 다르다는 게 이런 뭐 우주적이거나 기계적이거나 그런 쪽이 아니라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거는 일종의 삶 또는 생명의 탄생, 우주의 탄생 뭐 이런 거를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저는 좀 신앙적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신앙적인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우주의 탄생으로 볼 것이냐, 그 신의 탄생으로 볼 것이냐, 뭐 그런 거는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거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얘기했듯이 뭐 철학적인 부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깊이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미에서부터 이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장편 소설인 걸로 알고 있어요. 91년도인가 92년도인가 그때 이제 출간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한 30년 됐죠. 그래서 그때 이상하게 우리나라에 알려져 있지 않은 작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마케팅을 하면서 이 작가를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솔직히 알 수는 없지만 제 느낌으로는 우리나라의 소설 같은 경우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그렇죠. 먼저 일본에 제 번역이 되어 출간이 되고 그 호응이 있는 거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출판사에서 이제 손을 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그렇다면 이 프랑스 작가의 소설의 특징은 동양권의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철학적인. 그러니까 일본에서 흥행한 걸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흥행을 했고. 많이 흥행했죠. 그게 이제 마케팅적인 부분인지. 물론 이제 광고 홍보를 하기 위한 많은 물량을 투입을 해서였는지 아니면 그 소설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맞아서 있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또 두 개가 다 복합적인 거일 수도 있고요. 지금 와서 보면 정서가 맞는 것 같아요. 정서는 확실히 맞아요. 정서가 맞는 것 같아요. 마케팅을 잘한 측면도 있지만 베르베르의 문법이나 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지향점이 한국 사람들하고 코드가 좀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뭐 한간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특정 해에는 전 세계에서 받은 인세보다 한국에서 받은 인세가 더 많다라는 식으로까지 맞아요. 일종의 제2의 고향이죠. 뭐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큰 이제 시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들은 꾸준하게 우리나라에서 출간이 되어 왔죠. 계속 지금까지도 이렇게 출간이 되어 있고 30년 전에 있던 개미도 아직까지도 계속 재판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이 계속 있고 보는 독자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나라 정서 확실히 맞다는 얘기고. 개미라는 책은 정말 명작인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때 출간 당시에 봤어요. 보고 나서 굉장히 신비롭고 굉장히 흥미로운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은 참 볼만하다. 신선했죠. 네. 그리고 그 사람의 상상력은 다른 작가의 상상력과는 좀 다른 느낌을 또 줬어요. 그리고 개미라는 어떤 아이템? 흔히 볼 수 있는 아이템을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또 마련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작가의 모든 소설에는 그 개미의 사고방식이 다 녹아져 있어요. 사실상.
그 개미를 언급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사실 그때서부터 꾸준하게 그 사람의 작품을 본 책도 있고 보지 않은 책도 있지만 꾸준하게 이제 구입을 해서 수정을 해왔고 틈날 때마다 보다가 또 최근에 어떤 계기로 인해서 다시 보게 되었고요. 그래서 개미서부터 다시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은 아까 개미의 세계관을 모든 소설에 투영하는 것처럼 네. 또 하나의 특정 그 소설 안에 있는 특정인이 만든 책을 모든 작품에 또 투영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렇죠. 네.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이라는 이야기의 책을 계속 소설에서도 집필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소설에도 그거를 언급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30년 전에 보고 지금 다시 보면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있었어요. 책 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죠. 네, 이 그 뭔가 상황은 트라우마처럼 책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커요. 왜? 페이지 수가 많아요. 그 많은 거의 상당수를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인용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스토리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한 설명이기는 한데 스토리 전개하는 사실상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책들은 작가들이 주석에 많이 참가하는 내용들인데 이 작가는 이거를 소설에다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본문에다 네, 그렇죠. 본문에 넣으면서 스토리의 맥락을 끊는 약간의 단점은 있어요. 네. 네. 그리고 많은 작가들이 하는 것처럼 메인 스토리가 있고 서브 스토리를 교차 편집을 하면서 진행해 나가거나 그게 마지막에서 이게 이제 합쳐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 작가는 그 서브 스토리의 비중을 좀 많이 할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메인 스토리를 약간에 집중하는 것을 좀 방해하는 느낌.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작가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자료 조사를 하고 또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방대하다고 봐요. 네. 그 방대한 지식을 본인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다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네, 나 이렇게 많이 알아 라는 걸 독자에게 이제 알려주고 싶은 거죠. 또는 작가들은 스토리를 공개를 하면서 일부의 스토리들은 그러니까 독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요. 네, 그게 약간의 문맥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가는 이 모든 것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자,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야 라고 자신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수도 그럴 수도 있을 있어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또 이 사람의 특징은 그 상황 묘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죠. 네. 모든 묘사들을 다 하나하나 다 해요.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지루하게 할 정도예요. 제 느낌에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디테일한 상황들을 머릿속으로 그려가면서 책을 보는 사람 독자라면은 그 상황들을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런 상상하는 거를 조금 싫어하는 독자들이라면은 그 상황 묘사에서는 조금 지루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진행 자체가 더뎌지는 느낌이 들 수가 있으니까. 저는 그 상황 묘사가 한편의 시 같았어요. 좋았다는 이유군요. 그건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 시가 뭐냐? 우리나라의 그 시인 이상. 나에게 굉장히 추상적인데요. 이상의 시 중에 오금도라는 시가 있잖아요. 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제2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러고 반복되죠? 추상적이에요. 네, 반복되죠? 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어떠한 특정 상황을 묘사를 할 때 이 사람은 이러해서 이러저러하고 그 옆 사람은 이러해서 이러저러하고 그 뒷사람은 이러해서 저러저러한 거를 모두 다 설명을 하고 있죠. 네. 그게 마치 이상의 시를 보는 듯한 느낌이다. 오감도가 그냥 저기 베르베르의 느낌이다. 하나하나를 모두를 다 설명을 해서 뒤집혔다. 베르베르가 오감도의 느낌이다. 그쵸.
그런 느낌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아니죠. 헤일 메리를 읽기 직전에 읽은 게 베르베르의 장인데 그 책이 저는 베르베르 그분의 책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읽기 힘들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읽을 때 지금 얘기한 그 상황 장면 묘사라든가 전개 과정에서 저는 이제 스토리의 맥락을 좀 주로 짚어서 빨리빨리 보고 싶어하는 유형인데 장면 묘사가 한 페이지 반을 넘어가니까 그 앞에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잊어먹는 거예요. 때로는 한 10페이지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가서 그 다음 페이지로 예를 들면 이것이 문 열고 들어가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문을 왜 열었는지 밖에 기온은 어떤지 뭐 지금 왜 찌뿌둥한지 내 기분이 왜 꿀꿀한지 어제 뭐 먹었는지 뭐 올라온다 근데 문을 열어야 되네 뭐 이러고 있다 문을 열었는데 가면서 얘가 문을 왜 열려고 그러지 그럼 다시 이제 가서 앞에 가서 그거 읽고 와야 되는 이런 묘한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되게 힘들었는데요. 지금 저야전님 같은 독자들이 네. 가장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 중에 힘들어하는 작품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신 아니에요? 아니요. 뭐예요? 제일 마지막에 읽은 책이에요. 그냥 왜냐면은 제일 그거를 마지막에 힘들어해서 네. 그걸 완독을 해요. 그리고 나서 지쳐서 그 상황을 이제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해했어. 네, 잊어버리고 네. 다시 그 상황을 접하게 되면 또다시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겪은 힘든 책이 가장 최근에 읽은 책이에요. 맞아. 그렇겠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작품들 중에서는 간혹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을 인용하지 않은 책들이 몇 권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뭐 아버지들의 아버지라던가 아니면 뇌라던가 이런 책들은 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인용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 책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책이 얇아요. 그렇군요. 네. 잠도 무지하게 길거든요. 네, 잠보다 더 얇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읽기가 수월할 수는 있어요. 그렇구나. 네. 개미 때도 그랬는데 잠도 그렇고 신이었나? 하여튼 그 책들은 여기 이쯤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뒤에 뭔 제일 얘기를 방대한 더 게 하지? 신이죠. 제일 방대한 게 그런 신이고. 부분들이 몇 번씩 반복되니까 네. 이걸 이렇게 꼭 썼어야 됐나. 저는 그래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소설가라기보다는 영화 감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만든 영화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못 들어봤는데? 나전 여왕인가? 정확한 이름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DVD가 하나가 있어요. 베르베르 네. 찾아보자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디테일함을 갖고 있고 완벽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면은 자기의 소설을 영화화하는 영화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작품들은 알게 모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또 아까 말한 그 세계관뿐만이 아니라 조금씩의 파생되어 가는 연관성을 또 갖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매 관련 소설도 다른 작품의 특정 에피소드에 살짝 언급된 어떠한 이야기, 어떠한 부족은 잠에 관련되어서 굉장히 몰입을 하고 있고 그 부족은 그 잠을 굉장히 신성시한다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끌어와서 새롭게 만든 소설이에요. 그게 네, 소설 자체가 소설의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그게 핵심이었구나. 네. 그런 것처럼 그게 아마 그 신 시리즈 어딘가에 아마 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런 것처럼 모든 소설들이 어디선가 조금씩 하나씩 나와요. 최근에 같은 경우는 그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그 지식의 백과사전은 단행본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네. 그것도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지금 3번째 업데이트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 아마 며칠 전으로 알고 있어요.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무슨 고양이에 관련된 무슨 책이 하나 출간됐어요. 고양이? 네. 왜냐면 고양이의 소설이 있어요, 그 사람. 네. 고양이 있어요. 소설. 네, 있어요. 고양이와 또 문명 뭐 이런 식으로 또 연계가 되는 그 소설이 하나 있는데 그런 식으로 파생이 되었다가 고양이는 제가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고양이에 대한 소설은 제 생각에는 그 타나토노트에서 유래가 된 것 같아요. 타나토노트에 그 천사들
천사들이 인간에게 어떠한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매개체로 고양이를 많이 선택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신화적으로 많이 네. 쓰죠. 그 부분을 아마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고양이에 관련된 소설을 또 이렇게 연재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되는 또 이제 자기가 알고 싶은 거를 또 많은 독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싶겠죠. 자신의 지식의 탐구 과정에서 지평을 넓혀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키워드들을 다 하나의 장편 글로 혹은 단편으로 이렇게 엮어내시는 분이시고요.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저는 이게 또 순수하게 뽐내자라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로 알려주고 싶어서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 마음인 것 네, 같아서 있을 수 더 있어요. 무섭습니다. 네. 잘 들어봐. 이러면서 네. 이제 사람 잠재우는. 네. 그래서 이 상대적이고 절대적인 지식 백과사전의 경우는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각각의 하나에 대한 설명, 진짜 백과사전처럼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스토리를 갖고 볼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 책이 굉장히 두꺼워요. 단편 영화에 두 편이 있네요. 나전 여왕이랑 인간은 우리의 친구라고 하는 직접 각본을 쓰고 지금 실험적으로 네. 그런 약간 단편적인 그런 영화들이 있어요. 있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 영화를 아무래도 저예산 영화니까 퀄리티는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을 그렇겠죠. 거죠.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는 굉장히 도움 많이 될 거예요. 단편 영화가 되게 집약적인 그 일종의 4컷짜리 만화 같은 느낌이어서 상당히 보면 감독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되게 강렬하게 들어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고 네. 또는 너무 함축하다 보니까 난해지면서 지루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무슨 네. 말인지 모를 때가 가끔 있을 네. 수 있죠. 작가의 의도를 모르고 넘어가는 단편 영화가 너무 많죠. 그렇죠. 되게 난해한 영화일 수 네. 있죠. 작가만 알고 있는 맞아요. 영화들도 있고. 뭐 단편은 아니지만 그 시계태어 모렌지인가? 잘못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장편 상당히 장편이에요. 길어요. 장편이에요. 그렇지만 난해하죠. 엄청 난해한 무슨 뭘 요구하는 건지. 스탠리 큐브릭 감독. 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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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무튼 그래요. 아직까지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들은 너무 많아서 그리고 거의 우리나라에는 거의 한 1, 2년에 한 권씩은 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계속 새로운 작품들이 나오기 때문에 다 못 봤어요. 네. 제가 구입한 책들도 아직 다 못 봤어요. 베르베르 이분도 어떻게 보면 다작이에요. 네. 네, 상당히 다작이고 엄청나게 분량이 많으십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도 작품에 대한 열정이 있는 분이시고 아직까지도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많은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는 욕망이 전파하고 큰 싶다. 거죠. 네, 설파하고 싶다. 요즘 약간 색깔이 다른 철학자와 같은 느낌이고 과거에 우리나라 텔레비에 이제 그분이 써서 출간된 책을 소개하러 왔는데 소개하러 와서 여러 프로에 출연하시는 와중에도 맥북 에어를 계속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도 쓰고 있대. 그러니까요. 아침에도 쓰다 왔고 촬영 전에도 썼고 지금도 집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기 들어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저분 참 엄청난 분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사람의 작품은 확실히 동양권에서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물론